일화 줄거리. 한나라 천하 통일 후 400여 년이 흐른 후한 말, 십상시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며 기강이 문란해지는 난세에 접어들자 백성들은 불만을 품기 시작하며 전국은 극도로 혼란해졌다. 이런 가운데 태평도의 교주 장각이 이끄는 황건적의 난이라는 대규모 농민 반란이 발생한다. 중호는 다시 난세로 접어들고 황건적의 난으로 흉흉한 가운데 우연히 만난 유비, 장비, 간우는 때를 개탄하며 도원결의를 하고 의형제를 맺는다. 세 사람은 많은 공을 세우나 십상시가 정치를 농간하는 어지러운 조정은 뇌물에 좌우될 뿐 올바른 농공 행상을 하지 않는다. 서기 189년 수도 낙양에서는 영제가 죽고 외척과 황간 사이의 정권 다툼 끝에 십상시의 난이 발생하였다. 군벌 동탁은 외척과 황간이라는 양대 세력이 없어지는 바람에 서주대군 20만을 이끌고 들어와 공백이 생긴 권력을 장악한 후 스스로를 상국이라 칭하며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른다. 동탁은 왕을 패하고 진류왕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는 한편 여포를 수하에 끌어들여 그 기세와 농단은 이제 걷잡을 수 없다. 제4장 제후회맹. 일찍이 동탁은 군사를 거느리고 양성지방으로 간 일이 있었다. 때는 5월. 촌 백성들이 명절이라 하여 제일 좋은 새 옷으로 입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놀이들을 나왔다. 남이 즐겁게 노는 양을 보니 동탁의 심사는 뒤틀렸다. 놈들을 모조리 목을 베어 죽이고 계집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로잡아 오너라. 동탁은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흥겹던 놀이터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사내들의 비명과 계집들의 애절한 곡성이 상가들에 쫙 깔렸다. 그날 황혼역에 동탁은 사로잡은 계집들과 노략질한 재물을 수레마다 가득 싣고 수레 아래에는 또 머리 천여 개를 주렁주렁 매단 다음 낙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군사를 시켜 성 안 성 밖에 크게 외치게 했다. 양성에 가서 대적을 모조리 잡아 죽여가지고 오는 길이다. 그는 노략해온 부녀와 재물은 모두 군사들에게 나눠주고 베어온 머리는 동문 밖에서 모조리 불에 태워버렸다. 이 광경이 너무나 처참하였거니와 냄새는 그 뒤 한 달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월기 교의 오부의 자는 덕유다. 그는 역신 동탁이 너무도 잔혹한 것을 보자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매양 조복 속에는 엷은 갑옷을 입고 품에는 단도를 감추어 은근히 기회를 노렸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동탁이 입조할 때 오부는 정각 아래 서 있다가 단도를 빼어 손에 들자 이놈 역적아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의 앞으로 불쑥 내민 배를 겨누어 푹 찔렀다. 동탁은 원래 몸이 비둔하고 남달리 기력이 크다. 깜짝 놀라 두 손으로 그를 막으니 뒤따르던 여포가 곧 달려들어 한 번 떠다 밀어 땅에다 쓰러뜨린다. 동탁은 물었다. 누가 너를 시켜 모방케 하였느냐? 오부는 땅바닥에 도사리고 앉아 눈을 부릅뜨고 그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내가 내 인군이 아니고 내가 내 신하가 아닌 터에 모반이란 말이 어디 가당키나 하냐? 내 죄가 하늘에까지 차서 사람마다 내 고기를 씹으려 원하는 터이다. 내 너를 수레로 찢어 천하에 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분하구나. 동탁이 크게 노하여 끌어내다가 난도질하여 죽이게 하니 오부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꾸짖기를 마지 않는다. 이 뒤로 동탁이 출입할 때면 항상 갑사를 시켜 전후좌우로 호위하게 한다. 이때 원소는 발해에서 동탁의 농간이 날이 갈수록 심한 것을 보고 가만히 사람을 사도 왕윤에게로 보내서 한봉 밀서를 전하였다. 역신 동탁이 하늘을 속이고 인군을 패한 것은 사람으로 차마 말을 못할 일인데 공은 마치 모르는 채 제 마음껏 날뛰게 두시니 이 어찌 나라 은혜에 보답하는 도리오리까. 소가 지금 군사를 모집하고 조련하여 장차 왕실을 깨끗이 하려 하나 감히 경망대이 동하지 못하고 있으니 혹시 공이 마음에 있으시어 소를 부르시고자 한다면 소는 삼가 공의 명을 받두오리다.
왕유는 원소의 밀서를 보고 나자 깨닫지 못하고 한숨을 지었다.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바가 아니다. 다만 동탁을 없이 하려도 만전의 개교가 없기 때문이다. 왕윤이 이리저리 생각하는 중에 하루는 안에 동탁의 신복은 없고 오직 옛 신하들만 모여 있는 것을 보자 조용히 말하였다. 오늘이 바로 노부의 생일이외다. 차린 것은 없으나 밤에 내 집으로 와주셨으면 하오. 모든 무리가 대답하였다. 대감, 축소하러 삼가 올라가 배우리다. 왕유는 집으로 돌아오자 곧 후당의 연석을 배설하였다. 밤이 되자 공경들이 모여든다. 왕유는 그들을 정중히 맞아들였다. 그러나 술이 두어순 돌자 왕유는 문득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통곡한다. 가득 찬 빈객들은 뜻밖의 일에 놀라고 의아하여 물었다. 경사로운 사도생신에 어이하여 이처럼 비감하여 하십니까? 왕유는 울음을 멈추고 말하였다. 실상은 오늘이 이 사람의 생일이 아니오. 조용히 여러분을 매시고 여쭐 말씀이 있건만 다만 동탁이 의심할 것을 저어하여 그리 말씀한 것이오. 이제 동탁이 인군을 속이고 권세를 희롱하여 사직이 조석을 보존키 어려우니 생각하면 고왕제 깨워서 진나라와 초나라를 멸하시어 비로소 얻으신 천하가 오늘에 이르러 동탁의 손에 망하게 될 줄이야 뉘 알았겠소이까. 말을 마치자 다시 통곡하니 만자공경이 모두 따라서 온다. 한동안 후당 안에 곡성만 가득할 때 문득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곡들만 잘하면 동탁이가 절로 죽을까 싶소. 한마디 말하고 껄껄 웃는다. 눈을 들어보니 그는 곧 효기교위 조조다. 왕유는 크게 노하였다. 너희 조종도 또한 한나라 녹을 먹은 터에 나라에 보답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듯 비웃고 있단 말이냐. 조조는 정색하고 말한다. 내 달리 웃는 것이 아니라 만조공경이 이렇게들 모여 앉았어도 누구 한 사람 개교를 내어 동탁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딱해서 그러. 조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원컨대 동탁의 머리를 베어 성문에 높이 걸고 천하에 살해하오리다. 왕유는 자리를 피하여 앉으며 물었다. 맹덕이 어떤 높은 생각이 있으시오? 조조는 말한다. 조가 근자에 몸을 굽혀 동탁을 섬기기는 오직 기회를 엿보아 이를 도모하기 위함이에다. 사독께 한 자루 칠보도가 있으시다니 잠시 조에게 빌려주시면 상부로 들어가서 이 도적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돌아오리이다. 맹덕께선 과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만한 다행이 어디 있겠소. 왕윤이 친히 술을 부어 조조에게 주니 그는 잔을 받아 술을 뿌려 맹세를 짓는다. 왕유는 보검을 내다가 그에게 주었다. 조조는 받아서 몸에 간직하고 술을 먹고 나자 몸을 일으켜 만조공경에게 하직을 고하고 돌아갔다. 이튿날이다. 조조는 허리에 칠보를 차고 상부로 들어갔다. 승상께서 어디 계시냐? 종에게 물으니 소가간에 계시오 하고 대답한다. 조조가 들어가 보니 동탁은 와타비에 앉아있고 곁에 여포가 시립하여 서 있다. 조조를 보자 동탁이 묻는다. 맹덕이 오늘은 왜 이리 늦었노? 조조는 대답한다. 말이 걸음을 잘못하여 늦었소이다. 이 말을 듣자 동탁은 여포를 돌아보고 분부한다. 서량에서 이번에 올라온 좋은 말이 있지 않느냐? 내가 가서 한 필 골라다 맹덕을 주어라. 여포가 밖으로 나가자 조조는 혼자 속으로 생각한다. 이놈이 죽을 때가 되었구나. 즉시 칼을 빼서 찌르고 싶으나 다만 그의 힘이 센 것을 두려워서 잠시 주저하고 있으려니까 동탁은 본래 남달리 몸이 비둔한 사람이라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조조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리에 가서 드러눕는다. 이제는 내가 갈 데 없이 죽고 말았다. 급히 보도를 빼어 손에 들고 바야흐로 동탁의 등을 찌르려고 하는데 참으로 일이 공교롭게 되었다. 동탁이 돌아 누운 바람벽에 큰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다. 동탁은 조조가 칼을 빼어드는 것을 거울 속에 보고 황망히 몸을 뒤치며 물었다. 맹덕이 뭘 하노? 때마침 밖에 인기척과 함께 말급소리가 들렸다. 여포가 들어온 모양이다. 조조는 곧 칼을 두 손으로 받들고 공손히 꿇어앉아 아래였다. 조에게 보도 한 자루가 있기로 승상께 바치나이다.
동탁이 받아서 보니 칼의 길이가 한자 남짓한데 칠보를 아로 새겼고 그 날이 심히 날카로워 과연 보검이다. 마침 여포가 들어왔다. 동탁이 칠보도를 그에게 내어주자 조조는 곧 허리에서 칼집을 끌러 여포에게 준다. 말을 보러 나가지 동탁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조조는 여포와 함께 뒤를 따라 나가자 동탁을 보고 말한다. 한번 시험 삼아 타보고 싶습니다. 동탁이 허락한다. 조조는 말을 끌고 상부를 나서자 곧 그 위에 뛰어올라 동남편을 바라보고 화살같이 달렸다. 그가 나간 뒤에 여포가 동탁에게 말한다. 아무래도 조조의 거동이 수상쩍습니다. 제가 딴 뜻을 품고 왔다가 그만 일이 여의치 못하니까 짐짓 보검을 바친 것이 아닐까요? 말을 듣고 보니 동탁 자기도 마음에 의혹이 든다. 글쎄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던 차다. 바야흐로 이야기하는 중에 이유가 들어왔다. 동탁이 즉시 그 말을 하자 이유가 아랜다. 조조가 식구들을 모두 시골에 내려보내고 지금 사처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곧 사람을 처소로 보내보시지요. 그래서 조조가 바로 오면 정말 보검을 바친 것이고 만약 핑계대고 지체하여 오지 않으면 딴 뜻이 있었음이 분명하니 즉시 잡아다가 문초를 하도록 하십시오. 동탁은 그의 말을 따라 즉시 옥졸 4명을 보내어 조조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간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옥졸들은 돌아와서 고한다. 사처에 가보니 조조는 아침에 나간 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고 다시 여기저기 알아보니 여기서 말을 타고 나가자 곧 동문으로 갔는데 문 지키는 군사가 물으니까 저의 말이 긴급 공사가 있어서 승상의 분부를 받고 가는 길이라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말을 달려 가더랍니다. 듣고 나자 이유는 말했다. 그놈이 딴 뜻이 있어 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동탁은 크게 노했다. 내가 저를 그처럼 중히 써주었건만 도리어 나를 해치려 한단 말인가. 이유가 아랜다. 이번 일은 반드시 공모한 자가 있을 것이니 조조만 잡으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동탁은 즉시 영을 내려 각처로 문서와 도형을 돌리도록 하되 조조를 사로잡아 바치는 자는 천금상에 만호후를 봉하고 만약 숨겨두는 자가 있으면 같은 죄로 다스리리라 하였다. 조조는 동문을 나서자 자기 고향 초군을 바라고 급히 말을 달렸다. 그러나 중모현에 이르자 관 지키는 군사의 눈에 수상쩍게 보여 그는 사로잡히고 말았다. 현령 앞으로 끌려 들어가자 그는 변명을 하였다. 소인을 무슨 죄로 잡으십니까? 소인은 한낱 객상으로 성은 황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령은 말없이 조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한다. 내가 전일에 낙양에 올라가서 관직을 구할 때 너를 본 일이 있어 정령 조조인 줄 알고 있는 터에 객상 황보란 다 무슨 말이냐. 곧 명하여 잡아 가두게 하고 파강 군사에게는 술과 밥을 먹여서 내보냈다. 내일 경사로 압송해 가지고 올라가서 상을 청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밤이 이슥하여 현령은 가까운 사람을 시켜 가만히 조조를 옥에서 끌어내어 후원으로 데려다가 묻는다. 내가 들으니 동숭상께서 너를 대접하심이 과히 박하지 않으셨다는데 내 어찌하여 이번에 화를 자초하였느냐? 조조는 대답한다. 참새와 제비가 어찌 고니의 뜻을 알까 보냐. 이미 나를 잡았으니 경사로 끌고 가서 상이나 청할 것이지 웬 잔소리가 이리 많느냐. 현령은 좌우를 물리치고 앞으로 나와 앉으며 말하였다. 내 나를 작게 보지 마라. 내 아직 주인을 못 만났을 뿐이지 일반 소인배가 아니니라. 조조는 개연히 말하였다. 나의 조상들이 대대로 한나라 녹을 받아온 터에 만약 나라에 보답하기를 생각 않는다면 금수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소. 내가 몸을 굽혀 동탁을 섬기기는 오직 기틀을 보아서 저를 도모하여 나라에 해를 덜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이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이 역시 하늘의 뜻인가 보오. 현령은 물었다. 맹덕이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오? 조조는 말한다. 내 본래 생각은 향리로 돌아가서 교조를 내어 천하의 제후들로 하여금 크게 군사를 일으켜 함께 동탁을 치는 것이었소. 현령은 그 말을 듣자 친히 그 붉은 것을 풀어 상자에 앉힌 다음 그의 앞에 2번 절하고 말하였다. 공은 참으로 천하의 충이지사요.
조조는 황망히 답례하고 묻는다. 고성대명을 듣잡고 싶소이다. 현령이 대답한다. 내 성은 진이요 이름은 궁으로 자는 공대라 하오. 노모와 처자가 모두 동군에 있소이다. 내 이제 공의 충의에 감동되어 벼슬을 버리고 공을 따라서 함께 도망할 생각이오. 참으로 그렇게 하시겠소? 조조는 기쁨이 비길 데가 없었다. 진궁은 곧 여비를 챙기고 조조와 함께 옷을 갈아입은 다음 등에 칼 한 자루씩 메고 말에 올라 날이 미쳐 밝기 전에 몰래 그곳을 떠났다. 고향을 바라고 길을 재촉한 지 사흘 되는 날 성고지방에 이르니 해가 저문다. 조조는 채찍을 들어 맞은편에 울창한 숲속을 가리켜 말한다. 기왕에 우리 아버님과 형제의 의를 맺고 지내던 여백사라는 이가 저곳에 사시오. 찾아가서 집안 소식도 물어보고 또 하룻밤 묵어 가는 것이 어떠하오? 그 좋은 말이오. 두 사람은 백사의 장원을 찾아 들어가 문전에서 말을 내렸다. 주인을 찾으니 여백사가 나와서 그를 보고 깜짝 놀라 즉시 두 사람을 안으로 청하여 들여 자리를 권하고 묻는다. 조정에서 자네를 잡으려고 문서를 이곳까지 들렸는데 자네가 어떻게 이렇든 무사히 왔나? 자네 어르신께서는 벌써 진류 땅으로 피해 가셨다네. 조조는 지난 일을 자세히 고한 다음에 말하였다. 만약에 진현령이 아니었다면 벌써 이 몸이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을 듣자 백사는 자리를 내려 진공에게 절하고 살해하였다. 사군이 아니었더라면 조씨는 멸문을 당하고야 말았을 것이요. 자, 오늘 밤은 내 집에서 편히 쉬어 가시지요. 말을 마치자 몸을 일으켜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야 나와서 진공을 보고 말한다. 내 집에 좋은 술이 없어 서촌에 가서 한 병 받아가지고 오겠으니 그동안 계시지요. 말을 마치며 그는 총총히 나귀를 타고 갔다. 조조가 진궁과 마주 앉아 주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후원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조조는 눈이 휘둥그레져 진궁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만히 속삭인다. 여백사가 내 지치는 아니오. 술 받으러 갔다 온다고 밖에 나간 것이 의심스러우니 우리 가만히 안으로 들어가서 동정을 좀 살피기로 합시다. 두 사람은 가만히 방에서 나와 발소리를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초당 뒤에 인기척이 있어 가만히 그 편으로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 들으니 묶어가지고 죽이는 게 좋지 않소 하는 말이 들려온다. 저거 보오 하고 조조는 진궁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먼저 하수를 안 했다가는 저들 손에 우리가 죽고 말게요. 조조는 칼을 빼어들고 달려들어 뒷곁에서 칼 갈고 있던 남자를 비롯해 집안 사람들을 남녀노소 없이 눈에 띄는 대로 죽여버렸다. 8 식구가 그대로 몰사 죽음이다. 누구 남은 식구가 없나 하고 조조가 진궁으로 더불어 앞뒤뜰을 다 돌아 마지막으로 부엌 속을 들여다보니 부엌 마루 밑에 곧 잡을 양으로 잔뜩 묶어 놓은 돼지 한 마리가 눈에 띈다. 진궁은 소스라쳐 놀라 조조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맹덕이 의심이 많아서 공연히 좋은 사람을 죽였구려. 조조도 속으로 뉘우치며 자,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납시다. 두 사람은 급히 장원을 나와 말을 달렸다. 두마장쯤이나 갔을까 하였을 때 저편으로부터 백사가 돌아오는 것을 만났다. 나귀 한 장에는 술 2병을 달고 손에는 과일과 채소를 들고 오며 백사는 두 사람이 총총히 떠나는 것을 보자 곧 소리쳐 부른다. 왜 이리 급히 떠나나? 사군 메시고 다시 들어가세. 조조는 말한다. 죄지은 몸이 어떻게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집안 사람한테 일러서 돼지까지 한 마리 잡으라고 했네. 사군 메시고 하룻밤 묵어가기로 무슨 일이 있겠나? 어서 도로 돌아가세. 그러나 조조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않고 그냥 그의 곁을 지나쳐버렸다. 백사가 잠시 그 뒷모양을 섭섭하게 바라보다가 초연히 자기 집으로 향해 돌아갈 때 저만치 말을 달려갔던 조조는 진궁을 향하여 잠깐 기다리시오. 한마디 하고 즉시 말머리를 돌려 백사의 뒤를 쫓아갔다. 저기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소리 크게 외치니 백사가 놀라 나귀를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조조는 그대로 달려들어 손이 번뜩 한 칼에 여백사를 베어 나귀 아래 거꾸로 들였다. 이것을 바라본 진궁은 소스라쳐 놀란다.
조조가 피 묻은 칼을 씻어 칼집에 꽂고 그의 곁으로 돌아오자 그는 한마디 하였다. 이게 무슨 짓이오? 아까는 모르거나 한 일이지만. 그러나 조조의 대답은 태연했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 식구들이 몰살당한 것을 보면 반드시 동네군을 풀어가지고 뒤를 쫓아올 것이니 진작에 화근을 없애는 게 좋지 않겠소. 그래도 알고 죽이는 건 아주 의롭지 못한 일이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영인 부하언정 무하 부인이란 말이 있소마는 나는 반대로 영하 부인이언정 무인 부하요. 나는 차라리 남을 저버릴지언정 남은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착한 사람이 할 말이냐. 진궁은 잠잠히 말이 없다. 이날 밤에 달이 밝았다. 달빛을 띠고 다시 두어마장을 가서 객점을 찾아 들었다. 밥을 시켜 배불리 먹고 나자 조조는 먼저 자리에 들어 코를 골았다. 죄 없는 사람을 9명이나 죽인 사람 같지가 않다. 곤히 잠이 든 조조 곁에서 진궁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앉아서 혼자 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조조를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여 모처럼 벼슬까지 버리고 따라왔건만 이제 보니 원래 이리 같은 무리로구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반드시 후환이 될 것이다. 진작 죽여버리자. 그는 곧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조조를 죽이려 하였으나 문득 손을 멈추고 다시 생각한다. 내가 모처럼 저를 따라 얘까지 왔다가 이제 갑자기 죽이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다. 나나 다른 데로 가보자. 칼을 도로 칼집에 꽂고 진궁은 날이 미쳐 밝기도 기다리지 않고 말에 올라 동군을 향해 떠났다. 새벽이 되어 조조가 잠을 깨어보니 진궁에 간 곳이 없다.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아무래도 나는 차라리 남을 버릴지언정 남은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 때문인 것 같아. 남은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겠다고 한 말에 그가 자기를 어질지 못하다 하여 버리고 간 듯 싶다. 허허. 한 차례 웃고 조조는 곧 자리를 일어나 혼자서 진류 땅을 바라고 길을 재촉했다. 밤을 도와 진류에 이르자 조조는 부친을 찾아보고 지난 일을 이야기한 다음 일의 형편이 이에 이르렀으니 곧 가산을 흩어서 의병을 모아 대사를 도모할까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듣고 나자 부친이 말한다. 이 일로 말하면 재물이 적어가지고는 성사를 못하는 게다. 이 고을에 손꼽는 겁으로 효린 위흥이라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충의를 중히 여기고 재물은 우습게 아는 사람이라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의 도움만 받으면 가히 대사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조조는 곧 집에 연석을 베풀어 위홍을 청하여 왔다. 함께 잔을 들어 술이 두어 순에 이르자 그는 위홍을 보고 말하였다. 지금 한실의 주인이 없고 동탁이 권세를 희롱하여 인군을 속이고 백성을 해치니 천하가 모두 이를 갈며 분해하는 터가 아니오이까. 조가 목숨을 바쳐 사직을 붙들려고는 하나 다만 힘이 부족한 것이 한이외다. 공이 충의지사라는 말씀을 들었기로 감히 고하는 바니 물리치지 마시고 조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듣고 나자 위용은 정색하고 말하였다. 나도 그 생각을 가진 지 오래나 다만 영웅을 만나지 못한 것이 한이었소. 이미 맹덕에게 그렇듯 큰 뜻이 있다면야 어찌 재물을 아끼리이까. 조조는 크게 기뻐 우선 교조를 내어 각도에 알리고 의병을 널리 모집하여 백기 하나를 만들어 높이 세우니 그 위에 쓰여있는 글은 곧 충의 두자다. 소문이 한번 들리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응모하는 무리가 구름같이 모여드니 남보다 먼저 찾아온 사람은 양평 위국태생 약진과 산양 고록 사람 이전이라. 이전의 자는 만성이요 악진의 자는 문겸이다. 조조가 두 사람으로 장전리를 삼았더니 다음 날은 패국 초군 사람 하우돈이 그의 형제 하우영과 함께 장사 1000여 명을 이끌고 찾아든다. 이 하우돈의 자는 원양이니 하우영의 후예로 어렸을 때부터 창봉을 익혀 나이 14살에 스승을 좇아 무예를 배웠는데 웬 사람이 그 스승을 욕주었다 하여 하우돈은 그 사나이를 죽이고 사면으로 몸을 피해 돌아다니는 중에 문득 조조가 군사를 일으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아우 하우영과 그처럼 찾아온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은 본래 조조와 형제지간이다. 원래 조조의 부친 조승이 하우씨의 자손으로
조씨 집에 양자를 들어간 까닭에 두 집이 동족인 것이다. 하오돈 하오연이 찾아온 지 수일이 지나 조조의 종제되는 조인과 조흥이 각기 군사 1000여 명씩을 거느리고 찾아오니 조인의 자는 자효요, 조홍의 자는 자렴이라 두 사람이 모두 병마에 익숙하고 무예에 정통한 장수다. 조조는 크게 기뻐 그들로 하여금 촌중에서 군마를 조련케 하였다. 위홍이 가제를 모조리 내어 갑옷과 기번을 마련하니 군병이 정제하고 사방에서 또 양식을 보내는 자가 이루 그 수요를 알 수 없으니 이로써 군량이 또한 족하다. 이때 발해에서 원소는 조조의 교조를 보자 휘와 문무를 모아 상의하고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발해를 떠나오니 조조는 그 소식을 듣자 즉시로 경문을 지어 각 고을로 보냈다. 조조의 무리는 삼가 대의로서 천하에 고하노라. 동탁이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이며 나라를 멸하고 인군을 시해하여 그 죄가 실로 하늘에 뻗쳤기로 이에 천자의 밀조를 받들고 크게 의병을 모아 맹세코 천하를 깨끗이 하고 군용 동탁을 없애려 하노니 바라건대 의병을 일으켜 함께 왕실을 붙들며 백성을 건지도록 하라. 경문이 한번 돌자 각진의 제후들이 모두 군사를 일으켜 이에 응하니 제1지는 후장군 남양태수 원술이요, 제2지는 기주사자 한복이요, 제3지는 예주자사 공주요, 제4지는 연주자사 유대요, 제5주는 한해 군태수 원강이요, 제6지는 진류태수 장막이요, 제7지는 동군태수 교모요, 제8지는 산양태수 원유요, 제9지는 제북상 포신이요, 제10지는 북해태수 공룡이요, 제11지는 광릉태수 장초요, 제11지는 서주자사 도겸이요, 제13지는 서량태수 마등이요, 제14지는 북평태수 공손찬이요, 제15지는 상당태수 장량이요, 제16지는 오종후 장사태수 송견이요, 제17지는 기양후 발해태수 원소라. 17로 군마가 많은 자는 3만이요 적은 자는 1, 2만으로 각기 문간 무장을 영솔하고서 낙양을 바라고 나아간다. 이때 북평태수 공손찬이 정병 1만 5천을 이끌고 북평을 지나 오는 길에 덕주 평원현을 지나 노라니 저편 뽕나무 숲속에서 은은히 일던 환기가 나부끼며 말탄 장수 5, 6명이 나온다. 공손찬이 말을 멈추고 보니 앞선 사람은 바로 유현덕이다. 반가움을 맞이 않으며 그는 앞으로 나가 서로 보고 물었다. 여기는 어떻게 왔소? 현덕이 대답한다. 전일에 형님 거처로 평원현령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이제 대군이 지경을 지내신다 듣고 특히 배우러 나온 것입니다. 잠깐 성에 드시어 군사를 쉬어 가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공손찬은 현덕 배후에 있는 관우 장비를 가리키며 묻는다. 이 사람들이 누구요? 관우 장비로 비와 의를 맺은 형제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대와 함께 황건적을 깨친 사람들이 아니오. 다 이 두 사람의 힘이지요. 그래 지금 무슨 벼슬에 있소? 관우는 마궁수요 장비는 보궁수랍니다. 듣고 나서 공손찬은 마궁수 보궁수라니 영웅들이 이렇게 썩어서야 어쩌노. 한탄하기를 맞이 않으며 이제 동탁을 천하 제후들이 함께 가서 치기로 하여 나도 군사를 거느리고 나선 길이니 아우도 이 낮은 벼슬을 버리고 나와 함께 가서 도적을 치고 한시를 바로잡는 것이 어떻겠소? 현덕이 서슴지 않고 형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자 잠자코 있던 장비가 나서서 그때 내가 그 동탁이 놈을 죽이게 가만 내버려 두었다면 오늘날 군사를 동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지 않았소. 현덕은 관우 장비로 더불어 군사 2~5명만을 데리고 공손찬을 따라 나섰다. 조조의 큰 거처에 이르니 뭇 제후들도 뒤를 이어 다 이르렀고 각기 하체하니 영체가 300여리에 연한다. 조조는 곧 소잡고 말잡고 제후들을 크게 모아 병사들이 나아갈 계획을 상의하였다. 개오진의 한해 군태수 왕강이 말한다. 이제 대의를 받들어 도적을 치기로 하였으니 반드시 맹주를 한 분 세워 모든 사람이 약속을 들은 연후에 진병하는 것이 옳을까 하오. 조조가 말한다. 원본초는 사세상공으로 문화에 고리가 많고 환조 명상의 후예이니 가히 맹주로 받들만 할까 하오.
여러 사람이 모두 그 좋은 말씀이요 하고 찬동한다. 바레테스 원수는 한참 사양하다가 마침내 이를 응낙하였다. 이튿날 대를 모으고 두루 오방기치를 버려 꽂고 위에는 백모 화로를 세우고 병부 장인을 건 다음에 모든 제후는 원소를 청하여 단에 오르게 하였다. 원소는 의관을 정제하고 허리에 칼 차고 개연히 단에 올라 분향 재배하고 하늘에 맹세한 다음 다리를 들어 피를 마시고 이를 모든 제후에게 차례로 돌린다. 사기가 마치 강개하여 모두들 눈물을 흘렸다. 피를 마셔 맹세하기를 마치자 모든 제후는 원소를 이끌어 중군장으로 돌아가서 자기와 나이에 따라서 좌정하여 잔을 들었다. 술이 두어쓴 돈뒤에 조조가 잔을 잡고 말한다. 오늘 이렇듯 맹주를 세우고 명령을 들어 함께 도적을 치기로 한 바에는 서로 강약을 가지고 개교하여서는 아니 될 줄로 아오. 원소가 큰 기침하고 말한다. 이미 제공의 추대를 받아 맹주가 된 이상에는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 주고 죄 있으면 반드시 벌을 줄 거요. 군중에는 기율이 있는 것이니 각기 준수하여 행여나 위범이 없도록 하오. 곧 제후들이 소리를 한 가지로 하여 삼가 영을 듣자오리다. 약속을 하고 나서 원소는 다시 말하였다. 내아오 원술로 양초를 총독하게 하려니와 다시 한 사람을 가리어 선봉을 삼아서 바로 사수관으로 가 도전하게 하고 다른 제후들은 각기 험한 요새지를 점거하여 저봉하였으면 좋겠는데 네 선봉이 되시려오. 말을 마치자 장사태수 송견이 나선다. 견이 재주 없으나 원컨대 전부가 될까 하오. 원소는 말하였다. 문대가 심히 용렬하니 가히 이 소임을 감당하리이다. 손견은 물러나오자 곧 본부 인마를 거느리고 사수관으로 나아갔다. 사수관을 지키던 장수는 손견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온다고 듣자 즉시 파발말을 띄워 낙양승상부에 급한 것을 고하였다. 이때 동탁은 스스로 대권을 장중에 거둔 뒤로 매일 술 마시기를 일로 삼더니 문득 이유가 급한 문서를 가지고 들어온다. 동탁은 깜짝 놀라 급히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의논하였다. 온 후 여포가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부치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관내의 제후들을 제가 초계같이 보는 터이니 군사 수천만 주시면 나가서 제후의 머리를 모조리 베어다가 도문 위에 걸겠습니다. 동탁이 크게 기뻐 내게 봉선이가 있으니 다시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바야흐로 그를 보내려 할 때 여포 배우의 한 장수가 소리 높여 말한다. 닭을 잡는데 구태여 쇠칼을 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포께서 몸소 가실 것이 아니라 소장이 나가서 제후들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동탁이 눈을 들어보니 신장이 구척에 위풍이 늠름하다. 그는 곧 관서 사람 화웅으로 그의 수하의 신봉 맹장이었다. 동탁은 곧 화웅으로 효기 교의를 삼아 기마와 보병 5만을 주고 이숙, 호진, 조잠과 함께 밤을 도와 사수관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때 뭇 제후들 가운데 제북상 포시는 장사태수 손견이 선봉이 되어 나가는 것을 보자 그에게 제1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겁났다. 그래서 그는 저의 아우 포충에게 마보군 3천을 주어 가만히 지름길로 하여 바로 사수관 아래로 나가서 싸움을 청하게 하였다. 화웅이 철기 500을 이끌고 간에서 달려나와 큰 소리로 꾸짖는다. 적장은 달아나지 말지어다. 소리가 큰 쇠북을 울리는 것 같아. 포충이 싸우기 전에 먼저 겁부터 집어먹어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할 때 화웅이 탄 말이 벌써 이르며 그의 손이 한 번 번뜩 포충의 머리를 베어 말 아래 떨어뜨린다. 수하의 500명 철기가 그대로 아우성치며 앞을 다투어 지쳐든다. 한바탕 싸움에 군사 태반을 죽이고 장교 수십 명을 사로잡았다. 화웅이 군사를 거두어 관으로 돌아오며 곧 사람을 시켜 포충의 수급을 가지고 상부로 가서 첩보를 올리게 하니 동탁이 크게 기뻐 화웅으로 도독을 삼는다. 한편 손견은 수하 맹장 4명을 거느리고 마침내 사수관 앞에 이르렀다. 손견 수하의 4명 맹장이란 곧 정보, 황계, 한당 조문이 정보의 자는 동모라 우평북 토운 사람으로 한자로 철척 사모를 쓰고
황계는 공복이라 영릉 사람으로 철편을 쓰고 한당에 자는 의공이라 요서영지 사람으로 한자루 큰 칼을 쓰고 조무에 자는 대영이라 오군 부춘 사람으로 쌍칼을 쓴다. 이날 손견은 몸에 나는 개를 입고 머리에 붉은 상투건을 쓰고 손에 고종도를 들고 한필 화종마에 올라 지인 앞에 말을 내자 관상을 손으로 가리키며 크게 꾸짖는다. 역적을 돕는 필부야, 내 어찌 빨리 항복을 않느냐. 관문이 크게 열리며 안으로부터 한 장수가 군사 5천을 거느리고 나오니 그는 곧 화옹의 부장 호진이다. 정보는 철적사모를 꼬나잡아 곧 말을 달려나가서 바로 호진을 취하였다. 호진이 칼을 두르며 맞아 싸운다. 그러나 어우러져 싸우기 오합이 미처 못되어 정보는 한 소리 크게 외치며 호진의 목을 말 아래 거꾸로 때렸다. 송견은 곧 군사를 휘몰아 관 앞까지 지쳐 들어갔다. 사수관 위로부터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 하여 더 싸우지 못하고 군사를 거두었으나 일진을 크게 이기고 양동으로 돌아와 그곳에 둔치고 일변 사람을 원소 대체로 보내 첩보를 올리고 한편으로는 원술의 영체로 기별하여 군량을 재촉하였다. 원술이 바야흐로 손견 진중에 양초를 보내려 할 때 수하의 한 사나이가 가만히 말한다. 손견은 강동의 맹호요. 만약 제가 낙양성을 깨치고 들어가서 동탁을 죽이는 때에는 바로 승냥이를 없애고 그 대신 호랑이를 얻는 격이 외다. 군량을 대주지 마십시오. 군량만 떨어지고 보면 손견의 군사는 반드시 패하고 말리다. 원술은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식량을 내지 않았다. 손견 군중의 양식이 떨어짐에 근심이 잠옷 흉흉하다. 세작이 이 소식을 탐지하여 가지고 관에 보고하니 이숙은 화옹을 대하여 개교를 말한다. 오늘 밤에 내가 일군을 거느리고 관에서 나가 지름길로 하여 손견의 영체를 뒤로 들이칠 것이니 장군은 군사를 휘몰아 앞을 치시오. 그러면 손견을 사로잡을 수 있으리다. 화옹은 그의 말을 쫓아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밤이 들기를 기다려 가만히 관에서 내려갔다. 이날 밤에 달은 밝고 바람은 막다. 손견의 영체 앞에 이르렀을 때 밤은 깊어 삼경이다. 북치고 아우성치며 일제히 지쳐 들어가니 기습을 당한 손견의 군중은 크게 어지러웠다. 놀라 잠에서 깬 손견이 허둥지둥 갑옷을 입고 상투건을 쓰고 말에 뛰어올라 밖으로 내달았을 때 고함치며 앞을 막고 달려드는 장수가 있다. 급히 눈을 들어 살펴보니 바로 적의 대장 화옹이다. 황망이 고종도를 휘둘러 맞아 싸우는 중에 두어합이 못되어 영체 뒤로서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며 화강이 사뭇 하늘을 찌른다. 이숙의 장사가 달려들어 불을 지른 것이다. 손견은 말을 채쳐 포위를 뚫고 달아났다. 뒤를 따르는 장수는 오직 조무 하나뿐이다. 손견이 어디로 달아나려고 하느냐. 소리를 가다듬어 외치며 화옹이 뒤를 급히 쫓는다. 손견은 달리는 말 위에서 살을 활에 먹여 연달아 2번 쏘았다. 그러나 화옹이 2번 다 몸을 틀어 피한다. 손견이 3번째 활을 먹여 시위를 당기는데 앞불싸 힘을 너무 써서 작하공이 그대로 두동강 나고 말았다. 손견이 부러진 활을 내던지고 더욱 급히 말을 채쳐 달아날 때 뒤를 따르는 조무가 말하였다. 주걱머리에 쓰신 붉은 상투건이 눈에 띄어서 적병이 놓치지 않고 뒤를 쫓으니 벗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손견은 곧 저의 상투건을 벗어서 조무에게 주고 대신 조무의 투구를 받아서 쓰자 곧 그와 헤어져 다른 길로 말을 몰아나갔다. 화흥의 군사가 오직 달 아래 붉은 상투건만 바라보고 뒤를 쫓는다. 조무는 혼자 말을 채찍질하여 달리다가 어떤 집에 불이 타다 남은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자 상투건을 훌떡 벗어 그 위에 걸어놓고 자기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다. 화옹의 군사가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멀리서 붉은 상투건을 보고 사면을 삥 둘러 에워싸고 치며 감히 앞으로는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누가 활을 쏘았다. 시위 소리 울리는 곳에 화살은 바로 상투건에가 틀어박혔으나 끄떡이 없다. 화옹은 그제야 속은 줄 알고 기둥 앞으로 나아가 상투건을 벗겨들었다. 바로 그때다. 이놈 꼼짝 말아라. 병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리며 뒤 숲속에서 조무가 쌍도를 춤추고 말을 몰아 바로 화옹에게로 덤벼들었다. 그러나 화옹은 범 같은 장수다. 한 소리 크게 외치며 그대로 칼을 들이치니 달빛에 칼날이 번듯
조무는 왼편 어깨 쪽지부터 바른편 가슴으로 칼을 맞고 그대로 말 아래 떨어진다. 동이혼이틀 무렵에 화웅은 비로소 군사를 거두어 관으로 돌아가고 한편 정보 황계 한당의 무리는 손견을 찾아보고 패군을 다시 수습하였다. 군사도 절반이나 꺾였지만 사랑하는 장수 조무가 자기를 대신해 죽은 것을 알았을 때 손견은 목을 놓아 울었다. 패보를 받자 원소는 크게 놀랐다. 손견이 화웅의 손에 패할 줄은 과시 뜻밖이로고 곧 모든 제후를 청하여 상의하기로 하니 다른 사람이 모두 모인 곳에 다만 공손찬 한 사람이 늦게 이른다. 원소는 맞아들여 모든 제후가 차례로 자리에 앉은 뒤에 입을 열어 말한다. 앞서 포장군 계시가 영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군사를 내었다가 허무하게 목숨을 버리고 허다한 군사를 잃었거니와 이제 또 손견이 화웅에게 패하여 예기가 크게 꺾였으니 장차 어찌하였으면 좋겠소. 모든 제후가 한결같이 입을 닫고 말이 없다. 원소는 눈을 들어 자중을 둘러보다가 한 곳에 이르자 시선을 멈추었다. 북평태수 공손찬 등 뒤에 모르는 사람 3사람이 서서 입가에 냉소하는 빛을 띄우고 있는데 모두들 그 모습이 당당하다. 원소가 물었다. 공손태수 등 뒤에 섰는 사람은 누구요? 공손찬은 곧 현덕을 앞으로 나오라 하고 자중에 말하였다. 나와 동문수학한 평원영 유비요. 조조가 묻는다. 그러면 바로 황건적을 깨친 유연덕이 아니오. 그렇소. 공손찬은 유연덕을 시켜 여러 제후에게 뵙게 한 다음 그의 공로와 출신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듣고 나자 원소는 한실 종친이라면 자리에 함께 앉게 합시다 하고 그에게 말석에 앉을 것을 허락한다. 현덕이 겸사하여 얼른 앉지 않는다. 원소는 곁눈으로 그를 흘겨보며 말한다. 내가 자네 자기를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실 종친이라기에 앉으라는 것일세. 현덕은 비로소 말석에 나가 앉으니 관우 장비는 그의 등 뒤에 가 매시고 선다. 그러자 바깥이 떠들썩하며 탐자가 들어와서 고한다. 화웅이 긴 장대에다 손견의 상투곤을 꿰어들고 대체 앞까지 와서 싸움을 청합니다. 원소는 자중을 돌아보며 말한다. 누가 감히 나가 싸울꼬? 원술의 배우로서 효장 유섭이 나서며 말한다. 소장이 나가오리다. 원소가 기뻐 곧 나가서 싸우게 하니 유섭이 투국군을 고쳐매고 말에 올라탄다. 그러나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군사가 돌아와 고하되 서로 싸우기 삼합이 못되어 유섭은 화웅의 칼에 배임을 당했다 한다. 기주자사 한복이 말한다. 내 상장 반복을 내어보내면 가히 화웅을 베리다. 원소가 곧 나가서 싸우게 하니 반봉은 큰 도끼를 들고 말에 올라 나갔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군사는 또 들어와 고하되 반봉도 역시 화웅의 칼에 죽었다고 한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다 낯빛을 잃었다. 원소는 자중을 돌아보며 말한다. 내 상장 알량 문주를 데리고 오는 걸 그랬소. 둘 중에 한 사람만 예에 있어도 화웅 따위가 두려울 것이 없겠는데.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제하의 한 사람이 소리 높여 말한다. 소장이 나가서 화웅의 머리를 베어다가 장하에 바치오리다. 모든 무리가 눈을 들어보니 그 사람의 신장은 구척이요 수염의 길이는 2자가 넘고 봉의 눈, 누의 눈썹에 얼굴은 무르익은 대추빛이요 소리는 마치 큰 쇠북을 울리는 듯하다. 원소가 물었다. 웬 사람인고? 공손찬이 대신 대답한다. 유현덕의 의제 관우요. 지금 무슨 벼슬에 있소? 마궁수라오. 공손찬의 대답이 미처 맞기 전에 좌상의 원술이 운장을 내려다보며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내 우리 제후들에게 대장이 없다고 업신여기느냐? 한낱 궁수 따위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노? 어서 저놈을 밖으로 내쳐라. 조조는 곧 손을 들어 멈추고 말한다. 공로는 그다지 노여워 마오. 저 사람이 이미 그렇듯 큰 소리를 하니 반드시 용약이 있을 것이라 시험 삼아 내보내서 만약 이기지 못하거든 그때 책망해도 늦지 아니리이다. 원소가 말한다. 일개 궁수 따위를 내보냈다가 화웅이 웃지나 않겠소. 저 사람의 모습이 속되지 않으니 화웅이 궁수인 줄 모르리이다. 조조가 곧 더운 술을 한 잔 따라오라 하여 운장에게 주려 하니 운장은 손을 들고 멈추고 말하였다. 아직 그냥 두어두십시오. 소장이 갔다가 곧 오리다.
말을 마치자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곧 뒤를 이어 관 밖에서 북소리와 아우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모든 제후들이 크게 놀라 바야흐로 사람을 내보내 소식을 듣고자 할 때 문득 말방울 소리가 나며 운장이 중군으로 들어와 화중의 머리를 땅 위에 내어 던진다. 이때 따로 놓은 술이 아직 식지 않았다. 조조가 크게 기뻐할 때 현덕의 등 뒤로서 장비가 뛰어나오며 큰 소리로 외친다. 우리 형님이 이미 화옹을 배웠는데 이때를 타서 관을 깨치고 들어가 동탁을 사로잡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는 게요. 원술은 또 크게 노하였다. 나는 대신 이것만 오히려 겸사하고 있는 터에 일개 현령의 수와 소졸이 어찌 감히 이렇듯 방자히 군단 말이냐. 저놈들을 모조리 내몰아라. 조조는 다시 말린다. 공이 있는 자는 상을 주는 법인데 어찌 귀천을 따진단 말이오. 말을 듣자 원술은 자리를 차고 일어난다. 공들이 이처럼 일개 현령을 중히 여긴다면 나는 그만 물러가겠소. 조조는 음성을 부드럽게 하여 말한다. 어찌 말 한마디로 하여 대사를 그르칠까 보오. 곧 공손찬에게 권하여 현덕과 관우 장비를 데리고 영체로 돌아가게 한 다음 조조는 이날 밤에 남모르게 술과 고기를 보내 세 사람을 위로하였다. 한편 화흥수와의 패군이 관으로 돌아가 고하니 이숙은 급히 고할 문서를 닦아 낙양 승상부로 올린다. 동탁은 화웅이 이미 죽고 사수관이 위태롭다고 듣자 크게 놀랐다. 즉시로 이유 여포의 무리들을 불러 상의하니 이유가 말한다. 이제 상장 화웅을 잃어 적의 형세가 드높은데 적의 맹주되는 원소의 숙부 원해가 지금 태부로 있는 터이니 만약 원소의 무리와 가만히 통하여 내응이라도 한다면 큰일이라. 먼저 죽여서 화근을 없애도록 하시고 승상께서 친히 대군을 영솔하시어 나아가 도적의 무리를 무찌르는 것이 옳을까 보이다. 동탁은 그의 말을 좇아 군사를 보내어 태부 원해의 집을 에워싸고 남녀노유의 분간이 없이 모조리 죽인 다음에 원해의 수급을 사수관으로 보내 호령하게 하고 드디어 군사 20만을 일으켜 나가기로 하되 먼저 이각 곽사로 5만군을 거느려 가서 사수관을 굳게 지키게 하고 동탁 자기는 몸소 군사 15만을 영솔하고 이유, 여포, 번주, 장제의 무리로 더불어 낙양을 떠나 50리 떨어진 호로간으로 나갔다. 동탁의 대군이 호로간에 나가 여포는 3만군을 거느리고 관 앞에 진을 치고 동탁이 호로간에 있다는 보고를 받자 원소는 즉시 모든 제후를 청하여 이를 의논하였다. 조조가 말한다. 동탁이 호로간에 군사를 둔쳐 우리 제후들의 중로를 끊고 있으니 곧 군사 반을 내어 가서 싸우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소. 원소는 즉시 왕강, 교모, 포신, 원유, 공룡, 장량, 도겸, 공손찬 등 8로 제후들을 보내서 호로간을 치게 하고 조조로 군사를 거느리어 뒤를 바치게 하였다. 8로 제후들이 각기 군사를 일으켜 나가는 중에 먼저 호로간에 이른 사람이 한해 군태수 왕강이다. 여포는 제후의 군사가 이른 것을 알자 곧 철기 3천을 거느리고 나와서 맞는다. 왕강이 진치고 나서 문기 아래로 말을 내어 바라보매 여포가 진두에 나서는데 머리에는 3차 속발 자금관을 쓰고 몸에는 서천 홍금 백화포를 걸치고 밑에는 수면탄두 연안개를 입고 허리에는 늑갑 영롱 사만대를 띠고 등에는 궁천, 손에는 방천화극, 한필 적토마 위에 앉아 있으니 과연 사람에는 여포요 말에는 적토다. 왕강이 머리를 돌려 네 감히 나가서 싸울꼬 한마디 묻자 뒤에서 한 장수가 창을 꼬나 잡고 말을 달려나가니 곧 한해 명장 박렬이다. 여포가 마주 달려 나왔다. 두 말이 서로 사귀어 오합이 못되어 여포는 그를 한 창에 찔러 말 아래 거꾸로 뜨리고 방천화극을 고쳐 잡으며 적토마 급히 몰아 왕강 진중으로 달려드니 왕강의 군사가 크게 패하여 제각기 목숨을 도망치기에 분주하다. 여포는 동서로 죽여나가기를 마치 무인지경에 든 듯하다. 형세가 심히 위태로울 때 교묘와 원유의 양로군이 이르러 왕강을 구하였다. 여포는 그제서야 비로소 군사를 거두어 물러간다. 삼로 제후는 각기 적지 않은 인마를 꺾이우고 30리를 물러나 하체하였다. 그 이튿날 오로 제후가 모두 이르러 한 곳에 군사를 모으며 여포의 용용무상한 것을 말하며 근심하기를 맞이 않을 때 문득 소교가 달려들어와 고한다. 여포가 또 와서 싸움을 청하오.
말을 듣자 팔로 제우는 일제히 말에 올라 군사를 8대로 나누어 높은 언덕 위에 벌려 세우고 바라보니 일면수기를 휘날리며 여포가 한때 군마를 몰아 지쳐 쳐들어온다. 상당태수 장량의 부장 목순이 창을 꼬나잡고 내달았으나 여포의 손이 한 번 번뜩하자 목에 창을 받아 말 아래 떨어지고 북계태수 공룡의 부장 무왕국이 철추를 휘두르며 말을 달려나갔으나 어우러져 싸우기 10여 합에 바른팔에 방천화극을 맞아 철추를 떨어뜨리고 몸을 빼쳐 달아나니 여포가 그 뒤를 급히 쫓는다. 아우성치며 팔로 군병이 일시에 내달아 무왕국을 구하였다. 여포가 그제야 서서히 말머리를 돌려 물러간다. 여러 제후들은 영체로 돌아와 상의하였다. 조조가 말한다. 18로 제후가 모두 한 곳에 모여 좋은 계책을 의논해 봐야 되겠소. 만약 여포 하나만 사로잡고 본다면 동탁을 죽이기는 어렵지 않으리다. 한창 의논하는 중에 여포가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청한다. 팔로 제후는 일제히 말 타고 나갔다. 서로 대하자 공손찬이 몸소 창을 휘두르며 여포를 맞아 싸웠으나 물론 적수가 아니다. 두어 합이 못되어 더 당해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니 여포는 곧 적토마를 놓아 그 뒤를 쫓는다. 적토마는 하루에 능히 천리를 닿는 말이다. 달리기를 바람처럼 하여 급히 쫓아 이르며 여포의 방천하극이 바야흐로 공손찬의 후심을 찌르려 할 때 문득 곁으로서 한 장수가 고리는 부릅뜨고 범의 수염 거스리며 장팔 삼어 꼬나잡고 말을 몰아 내다르며 성을 셋이나 가진 종로마 어디로 가느냐 연인 장비가 예 있다 하고 병력같이 소리를 지른다. 여포는 그를 보자 공손찬을 버려두고 방천하극을 고쳐잡고 장비에게로 달려든다. 장비는 정신을 가다듬어 여포와 어우러져 싸운다. 연하여 다투기 실로 50여 합. 좀처럼 승부는 나지 않는다. 이를 바라보다가 관운장은 82근 청령 언월도를 춤추며 말을 한번 박자 화살같이 내달았다. 장비를 도와 여포를 끼고 싸우기 다시 30여 합. 그래도 좀처럼 여포를 거꾸로 뜨리지 못한다. 마침내 유연덕마저 쌍고검 휘두르며 황종마 급히 내달았다. 세 장수가 여포 하나를 둘러싸고 어지러이 친다. 한자루 방천하극이 쌍고검과 청령도와 장팔 3호, 삼반 무기를 맞아 번개같이 논다. 팔로 인마가 모두 어린 듯 취한 듯 바라보고 있는 중에 여포는 마침내 더 견디지 못하고 방천하극을 들어 현덕의 면상을 찌르는데 현덕이 놀라서 급히 몸을 틀어 피하자 여포는 한 모퉁이를 두고 그대로 적토마를 놓아 달아난다. 새 장수는 버려두지 않고 그대로 급히 뒤를 쫓는다. 팔로 군병이 일제히 고함치며 들을 까맣게 덮어 몰아나간다. 여포는 감히 지내들지 못하고 군사를 거두어 관상을 보고 달린다. 유비 간우 장비가 여포의 뒤를 급히 쫓아 바로 호로간에 이르렀을 때 문득 우러러보니 때마침 불어드는 서풍에 청라상계가 관상에 흔들린다. 장비는 크게 외쳤다. 이 피령코 동탁일게요. 여포 따위를 쫓아 몰아오. 먼저 동탁이를 잡아야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오. 말을 마치며 장비는 곧 말을 몰아 관 아래 지쳐 들어갔다. 그러나 관 위로부터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 하여 더 못 간다.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돌아오니 팔로 제우는 함께 관우 장비와 현덕을 맞아들여 공을 할애하고 즉시 사람을 원소에게로 보내 첩보를 전하였다. 제5장 전국사 원소는 첩보를 받자 즉시로 손견에게 사람을 보내 진병하기를 재촉하였다. 손견은 군사를 나아가기 전에 정보와 환계를 데리고 먼저 원술부터 찾아본다. 원술은 제가 한 일이 있어서 손견을 만나보고 싶지 않았으나 찾아온 사람을 또한 어찌할 길이 없다. 영체 안으로 청하여 드리니 손견은 잠온 노기가 등등하여 고나는 자리에도 앉으려 하지 않고 그대로 선 채 짚고 온 막대로 땅을 그으며 따진다. 동탁이 본래 나와 원수 지은 일이 없건만 이제 내가 몸소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죽기로써 싸우기는 위로 국가를 위하여 도적을 치고 아래로는 장군 가문의 원수를 갚아드리려 하기 때문이 아니겠소. 그리하건만 장군은 도리어 남의 비방하는 말을 듣고 군량을 보내지 않아 그렇게 참패를 입게 하였으니 그래 천하에 이런 법이 있단 말이오. 원술이 아무리 뻔뻔하기로 이 말에는 한마디 대꾸가 있을 수 없다.
그는 한동안 황공하여 말이 없다가 마침내 참수한 사람의 목을 베어 오라 하여 제가 한때 생각이 깊지 못하여 그랬소이다. 부디 용서해 주시오 하고 죄를 살해하였다. 마침 그때 사람이 들어와 고하되 관상으로서 한 장수가 말 타고 본체로 와서 손장군을 뵙겠다고 합니다. 라고 한다. 손견은 원술에게 하직을 고하고 즉시 본체로 돌아갔다. 찾아온 사람을 불러들여 보니 다름이 아니라 동탁이 아끼는 장수 이각이다. 손견은 마음에 괴이하게 생각하여 물었다. 넌 대체 무슨 일로 왔느냐? 이각이 정중히 예를 베풀고 말한다. 동승상께서 공경하시는 것은 오직 장군 한 분이십니다. 이제 승상께서 각을 장군께 보내시기는 다름이 아니라 따님으로 장군 자제와 혼인을 할까 하심인데 장군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듣고 나자 송교는 크게 노하여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동탁 그놈이 역천무도하여 왕실을 탕복하니 내 이제 그 구족을 멸하여 천하에 살해할까 하는 터에 역적과 사돈을 맺다니 될 법이나 한 말이냐. 내 지금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 곧 돌아가서 관을 들어 항복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 목숨을 용서하려니와 만약에 듣지 않는 때는 뼈가 남아나지를 않을 것이다. 이각은 끽소리 못하고 그대로 도망치듯 돌아와서 동탁에게 송견이 그렇게나 무례하더라고 고하였다. 동탁은 크게 노하였다. 곧 이유를 불러 앞일을 의논하니 그는 말한다. 오누 여포가 이번에 패하고 군사들이 싸울 마음이 없으니 곧 낙양으로 돌아가 천자를 장안으로 옮겨 모시느니만 못할까 봅니다. 근자의 거래에 떠도는 동료에 소두 일개하니요 동두 일개하니라. 녹주 입장 아니라야 방가무산 아니라. 하는 것이 있으니 신이 요량컨대 서두 일개아니란 고조께서 서도 장안에서 도읍하시어 12세를 전하심을 말하고 동두 일개아니란 광무께서 동도 낙양에 도읍하시어 역시 오늘까지 12대를 전하신 데 응하였으니 이에 천운이 돌아온 것이라. 승상께서 곧 장안으로 도읍을 옮기기로 하시면 자연 아무 화란이 없을 것입니다. 듣고 나서 동탁은 크게 기뻐 내가 일러주지 않았다면 내 모를 뻔하였구나 하고 즉시 회군령을 내려 밤을 도와 낙양으로 돌아갔다. 조당의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동탁은 천도할 일을 의논한다. 그는 말하였다. 한나라가 낙양에 도읍한 지 200여 년에 기수가 이미 쇠하고 내가 보기에 왕기는 실상 장안에 있기로 내 이제 거가를 받들어 천도하려 하는 터이니 제공은 속히 행장을 수습하도록 하오. 사도 양표가 말한다. 관중이 깨지고 쇠락한 터에 이제 까닭없이 종묘와 황릉을 버리신다면 반드시 백성들이 놀라고 불안할 것이외다. 천하가 동요하기는 지극히 쉬워도 안돈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터이니 승상은 깊이 생각하십시오. 동탁이 노하여 내 감히 국가대계를 막으려 하느냐. 언성을 높이니 태의 황한이 또 말한다. 양사도의 말씀이 옳소이다. 왕망이 찬역할 때 장안이 불이 타서 인가가 남아난 것이 별로 없고 또한 백성들도 18, 19이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는데 이제 궁시를 버리고 황폐한 땅으로 나가려 하시다니 이는 도저히 옳지 않은 일로 아오. 동탁은 말한다. 관동의 도적이 일어 천하가 어지러운 이제 장안에는 효상과 함곡간이 있고 또한 농우가 가까워 나무와 돌, 기와 따위를 쉽사리 구할 수 있으니 궁시를 짓는데 한 달이 미처 못 걸릴 것이요. 공들은 여러 말 하려마오. 그래도 사도 순장이 또 나서서 간한다. 승상께서 도읍을 옮기시려 한다는 소문이 한 번 돌면 민심이 크게 불안할 것이외다. 동탁은 대로하여 내 천하를 위하여 하는 일에 그까짓 백성놈들이 어쨌거나 알 바 있노. 그 자리에서 양표, 황한, 순장 세 사람의 관직을 파하여 서민을 만들어버리고 동탁은 나와서 수레에 올랐다. 수레 곁에 웬 사람 둘이 서서 그를 향해 읍한다. 동탁이 보니 곧 상서 주비와 성문교의 오경이다. 동탁은 물었다. 무슨 일인고? 주비가 말한다. 승상께서 장안으로 천도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옳지 않은 연유를 아래로 왔소이다. 동탁은 크게 노하였다. 내 당초에 너희 두 놈 말을 들어서 원소를 썼다가 이렇게 패를 본 게 아니냐. 내 너희 놈들을 그냥 둘 수 없다. 동탁은 곧 무사를 꾸짖어 두 사람을 성문 밖에 내어다 참수하게 하고 드디어 영을 전하여 내일 곧 장안으로 떠나도록 하라 하였다.
이유가 다시 가만히 동탁에게 말한다. 지금 전량이 넉넉지가 않은데 낙양의 부호가 극히 많으니 모두 재산을 몰수하고 입간하도록 하시지요. 원소의 무리들 문화에 종당을 죽이고 그 재물만 걷더라도 엄청나오리다. 동탁이 그의 말을 쫓아 철기 5천을 내어 낙양의 부호를 모조리 잡아들이니 그 수요가 실로 수천 명이라. 머리 위에 반신역당이라 크게 쓴 길을 꽂고 모조리 성 밖으로 끌어내어다 죽인 뒤에 그 재물을 취하였다. 이각 곽사가 낙양의 백성 수백만 명을 몰고 먼저 장안을 바라고 떠나는데 군사를 놓아서 남의 아낙과 딸들을 간음하게 하고 또 함부로 양식과 재물을 빼앗게 두니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동탁은 낙양을 떠나기에 미쳐 각 성문에다 불을 질러 민가를 모조리 태우고 또 종묘 간부를 불사르니 남북 양쪽 궁에 불길이 서로 연하여 낙양의 궁정이 모두 다 초토로 변한다. 그는 다시 여포를 시켜서 선왕과 후비의 능침을 파헤치고 그 속에 든 황금과 보배를 꺼내게 하였다. 이 통의 군사들은 바로 기세를 얻어 일반 관민들의 무덤까지 하나 남기지 않고 파헤쳐버린다. 이리하여 동탁은 마침내 금은보화를 수천 수레에 나누어 싣고 어린 천자와 후비들을 겁박하여 장안을 바라고 떠난 것이다. 동탁이 이미 낙양을 버리고 장안을 향해 떠났다고 알자 제후들은 군사를 몰아 일제히 낙양성으로 들어갔다. 200여 년 영화를 누리던 이 나라 서울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허무하게도 초토로 변할 줄이야 어찌 꿈엔들 생각하였으랴. 곳곳이 시뻘건 불빛은 하늘을 찌르고 시커먼 연기는 땅을 덮어 2~300리 사이에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닭 한 마리 강아지 새끼 하나 구경할 수가 없다. 제후들은 성내로 들어오자 군사를 풀어 우선 불부터 잡고 다음에 제각기 불탄 자리 위에다 그대로 영체를 세워 얼마 동안 머물러 있을 도리들을 차린다. 이때 조조는 맹주 원수에게 가보고 말하였다. 동탁이가 이제 서쪽으로 갔으니 때를 놓치지 말고 즉시 뒤를 쫓아야만 할 노릇인데 본조가 이렇듯 군사를 끼고 앉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원소가 대답한다. 군마가 다 함께 지쳤으니 지금 움직이는 것이 이롭지 않을 듯해서 그러오. 조조는 다시 여러 제후를 돌아보고 말한다. 동탁이 궁시를 불살르고 천자를 겁박하여 함부로 도읍을 옮김에 해내가 크게 진동하여 백성들이 돌아갈 바를 알지 못하니 이는 하늘이 바야흐로 동탁을 멸하시는 때라. 한번 싸워 천하가 바로잡힐 터인데 제공은 무엇을 의심하여 나가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나 제후들은 서로 돌아보며 말한다. 경망때에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소. 그렇소. 함부로 움직일 일이 아니지요. 조조는 크게 노하였다. 그는 분연히 물러나오자 몸소 군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홍, 이전 악진의 무리로 더불어 바물도와 동탁의 뒤를 쫓았다. 한편 동탁이 천자를 겁박하여 매시고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개몰듯 몰아 형양지방에 이르니 태수서영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영접한다. 이유는 동탁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승상께서 낙양을 버리고 오셨으니 반드시 뒤에 추격병이 있사오리다. 태수에게 명하시어 형양성 밖 산 언덕에다 군사를 매복하고 있게 하되 추격병이 이르거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우리 군사에게 패하여 달아날 때 곧 내달아 길을 끊고 엄살하게 하시면 뒤에 오는 자가 다시는 우리를 더 쫓지 못하오리다. 동탁은 고개를 끄덕였다. 따는 내 말이 유리하다. 그는 곧 서영에게 개교대로 하게 하고 다시 여포를 시켜 정병을 거느려 뒤를 끊게 하였다. 여포가 영을 받고 군사를 거느려 뒤에 쳐져서 가노라니까 낮때가 훨씬 지나 호련 등 뒤에서 함성이 일어나며 한때 군사가 달려온다. 말을 멈추고 돌아보니 바람에 나부끼는 기호는 조조가 분명하다. 여포는 소리를 높여 웃었다. 바로 이유가 생각한 바로구나. 곧 군말을 벌려 세우고 기다리니 조조는 쫓아 이르자 말을 앞으로 내며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역적이 천자를 겁박하고 백성을 몰아 어디로 가려느냐? 여포가 마주 꾸짖었다. 주인을 배반한 도적놈이 무엇이라 짓거리느냐? 조조는 다시 노하여 좌우를 돌아보고 외쳤다. 누가 나가서 저놈을 사로잡을꼬? 말이 미쳐 마치기 전에 하우돈이 창을 꼬나 잡고 말을 달려나간다.
바로 여포를 취하여 싸우는데 두어 합이 못되어 호련 산 왼편에서 북소리 크게 울리며 한때 군사가 아우성치고 내닫는다. 보니 이각의 군사다. 조조가 급히 하우연을 시켜 맞아 싸우게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편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곽사가 또 일지군을 거느리고 내닫는다. 조조는 급히 조인을 시켜 나가 싸우게 하였다. 북소리, 고함소리, 어지러운 말구발에 티끌은 몽몽이 일어나고 저녁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는 무수한 칼날과 창끝이 눈에 따갑다. 하우돈이 겨우 10여 합을 어울려 보고는 더 견뎌내지 못하고 말을 달려 도망하니 여포가 그대로 철기를 몰아 덮쳐든다. 왼편은 이각, 다른 편은 곽사. 조조의 군사가 비록 날래다고는 하나 삼노군마의 그 험한 기세를 당할 길이 없다. 조조는 크게 패하여 형량을 바라보고 달아났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며 곧 달이 떠올랐다. 그대로 말을 달려 어느 산 모퉁이에 이르자 조조는 비로소 가쁜 숨을 돌리고 남은 군사를 수습하였다. 밤이 이경이나 되었을까? 이날 밤 달이 낯같이 밝다. 조조가 바야흐로 군사를 시켜 남비를 걸고 밥을 짓게 하려 할 때 난데없는 함성이 산을 들었다 놓으며 사면에서 복병이 내달았다. 조조가 황망히 말을 제쳐 혈로를 뚫고 나가는데 칼을 휘두르며 앞을 막는 장수가 있다. 형양태수 서영이다. 조조는 소스라치게 놀라 곧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한참 달리는 중에 문득 등 뒤에 시위 소리를 들은 듯 몸을 피할 사이도 없이 화살 한 개가 바른편 어깨 죽지에 들어박힌다. 조조는 화살을 띤 채 그대로 말을 몰아 도망하였다. 사람도 고나거니와 말도 이제는 기운이 다하였다. 말과 사람이 다 함께 허덕허덕 산 언덕을 넘어가는데 양옆 풀숲 속으로서 번개같이 내지르는 창이 두 자루. 왼편 볼기와 바른편 배에 창을 맞고 말은 한 소리 크게 울며 머리를 치켜들고 번쩍 뛰어 잔등에 탄 사람을 땅에 떨어뜨리고 저도 두어 번 더 뛰다가 나가 떨어졌다. 이놈 꼼짝 마라. 한 소리 외치며 양편으로서 군사들이 내닫는다. 달아나 보기는커녕 말에서 떨어질 때 허리를 몹시 다쳐 일어나 앉을 기력조차 없다. 군사놈 둘이 하나의 한 팔씩 억센 소나기로 움켜잡고 와락 잡아 일으킬 때 이제는 죽었구나. 조조는 아주 단념하고 눈을 감아버리는데 문득 들리는 말굽소리. 두 군사가 달빛 아래 살펴보다가 소스라쳐 놀라 잡았던 팔을 놓고 도망갈 사이도 없이 벌써 앞으로 달아들며 이놈들 병력같이 호통치고 좌우로 칼을 둘러 한 칼에 한 놈씩 찍어 넘어뜨린 다음 몸을 날려 말에서 뛰어내리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앞으로 와서 팔을 잡으며 묻는다. 그제야 눈을 들어보니 곧 조홍이다. 조조는 힘없이 도로 눈을 감으며 말한다. 나는 예서 죽기로 했으니 너나 어서 빨리 도망을 해라. 조홍은 그를 안아 일으키며 말한다. 공은 급히 말에 오르십시오. 홍이 보행하여 매실이이다. 제가 걸으며 모시겠습니다. 적병이 곧 쫓아올 터인데 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조조가 한마디 묻자 조홍은 천하에 홍은 없어도 그만이지만 공이 아니 계시고는 아니 됩니다. 하고 대답한다. 조조는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만약 죽지 않고 다시 산다면 그건 오로지 내 힘이다. 새롭게 기운을 얻어 그가 말에 오르자 조홍은 갑옷과 투구를 다 벗어버린 다음 칼 잡고 말뒤를 따라 언덕을 달려 내려갔다. 들을 지나고 다시 산을 넘고 어느덧 사경이나 되었을까 하여 큰 냇가에 다다랐는데 뒤에 함성이 점점 가까워온다. 조조의 입에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앞에는 강이요 뒤에는 추격병. 이제 속절없이 죽었구나. 아닙니다. 아직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홍은 급히 조조를 말에서 부축해 내리자 점포와 갑옷을 벗긴 다음 그대로 들쳐업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몇 번이나 물속에 휩쓸려 들어갈 뻔했지만 헤엄쳐 건너편 언덕에 오르자 냇가에 따라 이른 추격병이 물을 격해 어지러이 활을 쏜다. 조홍은 조조의 손을 잡아 끌고 그대로 달렸다. 어느덧 날이 훤히 밝아온다. 두 사람은 천근같이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며 다시 30여리를 달렸다. 조그만 모래 언덕 아래에 이르러 이제는 문자 그대로 한 걸음도 못 옮기겠다.
퍼질러 앉아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는데 발음편으로서 와 하는 함성이 크게 일며 한때 군사가 말을 달려 쫓아든다. 형양태수 서영이 상류로 하여 내를 건너 따라 이른 것이다. 조홍이 칼을 잡고 일어섰으나 버티고 서는 두 다리에도 벌써 힘이 없었다. 서영의 군사는 이때 이미 200보 밖에 이르렀다. 내가 그의 예서 죽어야 하는가. 조조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때 맞은편 숲속에 말급소리가 어지러이 들리더니 살같이 말을 달려 내닫는 사람을 보니 수하의 10여 기를 거느린 하우돈 하우연 형제다. 서영이 이미 백보 안에 든 것을 보자 하우돈은 더욱 말을 급히 몰아나오며 소리를 가다듬어 외친다. 서영아, 내 우리 주공을 상하지 마라. 서영이 말머리를 돌려 하우돈을 맞는다. 하우돈은 호통치며 달려들어 그가 미처 손을 놀릴 사이도 없이 한창에 가슴 한복판을 찔러 서영을 말 아래 거꾸러뜨리고 그의 수하 군사들을 연달아 5, 6명 베었다. 남은 무리들이 모두 도망한다. 그는 멀리 쫓지 않고 하우연과 함께 조조 앞으로 왔다. 모래 언덕 아래 앉아서 서로 지난 일을 호소하며 잠시 쉬고 있는데 조인 이전 악진의 무리가 각기 패병을 수습하여 데리고 차례로 이르렀다. 남은 군사가 모두 500여 명이다. 조조는 길이 한숨 쉬고 함께 낙양을 바라고 그 자리를 떠났다. 원소 이하 뭇 제후들은 초토로 변한 낙양성 안에 각기 영체를 세우고 군사를 둔치고 있었다. 장사태수 손교는 궁중에 남은 불을 끄고 건장전 자리에다 장막을 친 다음 군사를 시켜 궁중 불탄 자리에 어지러이 쌓여있는 기왓장과 조약돌을 말끔히 치우게 하고 동탁이 파헤친 능침을 모두 쓸어 덮으며 다시 태묘 있던 자리에다 전옥 상관을 지어놓고 여러 제후를 청하여 열성의 신의를 매시고 제를 지냈다. 제사를 마치고 뭇 제후들이 각기 자기 영체로 돌아간 뒤 손교는 홀로 건장전터에 남아있었다. 이날 밤 유달리 달이 밝다. 손견이 칼을 안고 한데 앉아서 우러러 천문을 보니 잠이 온 가운데 백기가 만만하다. 손견은 한숨 지었다. 황제의 성이 박지 못하고 적신이 나라를 어지럽히려 하여 만민은 도탄에 빠지고 경성은 한줌재로 변하였구나. 저도 모르게 뺨 위로 두 줄 눈물이 흘러내릴 때 곁에 메시고 섰던 군사 하나가 문득 정강 남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 우물 속에서 이상한 빛이 뻗쳐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다. 송교는 몸을 일으켜 이윽고 그 편을 바라보다가 군사들에게 횃불을 밝혀오라 하여 우물을 치게 하였다. 군사들은 얼마 안 있어 우물 속으로부터 한 부인의 시체를 건져내었다. 죽은 지는 이미 오래된 모양이지만 시체는 조금 더 썩지 않았다. 살펴보니 그 차림새가 궁녀가 분명한데 목에는 비단 주머니 하나를 차고 있다. 주머니를 풀어본다. 속에서 나온 것은 조그만 주홍갑이요. 금 자물쇠로 꼭 잠근 갑을 열어보니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뜻밖에도 옥사다. 원둘레가 사촌에 위로는 5용을 아로새겼고 한쪽 모서리가 이지러진 것을 황금으로 떼웠는데 그 위에 새겨진 8자 전문은 다음과 같아. 수명 어천 기수영창. 옥사를 얻자 송견이 정보를 불러 물으니 그는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정국사입니다. 이 옥돌로 말하면 옛날의 변화가 형산 아래서 얻은 것이니 이른바 화시지벽이라. 초문왕이 그 옥돌을 깨뜨려 과연 미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진나라 26년에 옥공을 시켜 다듬어서 살을 만들고 이사가 이 전문 8자를 그 위에 썼는데 2년 지나 28년에 진시황이 순행하여 동종호에 이르자 풍랑이 크게 일어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힐 지경이라 급히 이 옥사를 물속에 던졌더니 바람이 곧 자더라 하였고 그 뒤 10년이 지나 38년에 그가 순행하며 화엄에 이르자 웬 사람이 길가로서 나와 이 옥사를 바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하는데 그 이듬해 진시황은 붕하였습니다. 뒤에 자영이 이 옥사를 항고조에게 바쳤고 다시 뒤에 왕망이 찬역함에 효원왕 태후가 왕심 소원을 이 옥사로 때려 한 모서리가 이지러졌기 때문에 금으로 떼었는데 광무가 이 보배를 의양에서 얻어 차례로 전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근자에 들으니 십상시 난리통에 어린 인군께서 북망산에 몽진하셨다가 황궁하여 보시니 옥사가 간 곳이 없더라 하였는데 뜻밖에도 이곳에서 나옵니다 그려.
이것도 역시 하늘의 뜻이니 주공께서는 이곳에 오래 머물러 계실 것이 아니라 곧 강동으로 돌아가시어 따로이 대사를 도모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송교는 그 말에 마음이 솔깃하여 밝은 날 곧 돌아가리라 주의를 정하고 우물치던 군사들을 각별히 단속해 옥사 얻은 일을 도무지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들 군사 가운데 원소와 동양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한낱 졸병으로 늙어 죽느니 차라리 이것으로 몸을 나아갈 계교를 삼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여 그 밤으로 몰래 영체를 빠져나가 원소에게로 갔다. 원소는 그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자 후히 상을 내리고 그 군사를 자기 군중에 숨겨두었다. 이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튿날 송교는 원소에게로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몸에 병이 있어 곧 장사로 돌아갈까 하고 공에게 하직을 고하러 왔소이다. 원소는 입가에 웃음을 띄우고 말한다. 내 대강 짐작하거니와 공의 병이란 것이 전국사로 하여서 생긴 것이 아니오. 송교는 낯빛이 변하였다. 그 어떻게 하는 말씀이오? 원소가 말한다. 이제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도적을 쳐서 국가를 위하여 해를 덜려는 터에 옥새로 말하면 조종의 보배이니 공이 이미 얻었다면 마땅히 여러 사람에게 알린 다음 맹주에게 맡겨두었다가 역적 동탁을 죽인 뒤에 조종에다 돌려드려야 마땅할 일인데 이제 몰래 숨기고 떠나려 하는 뜻은 무엇이오? 모를 말씀이오. 웬 옥새가 내게 있다고 그러오? 건장전 우물 속에서 나온 것은 대체 무엇이오? 어서 이리 내어놓는 것이 좋을성 싶소. 송교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맹세한다. 내가 만약 그 보배를 얻어서 몰래 감추었다면 뒷날에 반드시 칼과 화살 아래 죽고 말리다. 송견이 이렇듯 맹세까지 하는 것을 보자 곁에 있던 제후들이 말한다. 문대가 그렇듯 맹세까지 지을 때에는 필시 같지 않았나 보오. 원소는 콧웃음치고 좌우를 돌아보며 곧 그자를 이리 불러오너라 하고 분부하였다. 얼마 안 있어 간밤에 밀고 하여 온 손견의 군사가 원소 앞으로 불려왔다. 원소는 그를 가리켜 송견에게 말한다. 잘 좀 보오. 우물을 칠 때 혹시 이 사람이 곁에 없었소? 송견이 얼굴이 왈칵 붉어지며 차고 있던 칼을 빼어 그 군사를 배려하니 원소는 또한 칼을 빼어 들며 꾸짖는다. 내 어디 이놈을 죽여만 보아라. 원소 배우의 알량과 문추가 모두 칼을 빼어 들며 송견 배우의 정보, 황계, 한당의 무리가 또한 일제히 칼자루에 손을 댄다. 묻제후들은 일제히 나서서 좋은 말로 권하였다. 송교는 칼을 칼집에 꽂고 분연히 말에 올라 군사를 이끌고 낙양을 떠나버렸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자 원소는 크게 노하여 즉시 일봉서차를 신복인에게 주고 담을 도와 형주로 가서 자사유표에게 은밀히 전하게 하였다. 그 글의 내용은 송견이 돌아가는 길을 막고 옥새를 뺏으라는 것이었다. 이튿날이다. 사람이 고하되 조조가 동탁의 뒤를 쫓아갔다가 형량에서 싸워 크게 패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원소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 자기 영체로 맞아들여 모든 제후로 더불어 술을 권하며 그 울적한 심사를 풀게 하였다. 술이 돌자 조조는 길이 한숨 짓고 말한다. 내 당초에 대의를 일으켜 도적을 치려 하자 제공은 모두 이에 응하여 와주었소. 조는 처음 생각에 본초는 한 해의 무리를 거느리고 맹진 산초에 임하여 제공은 성고를 굳게 지키고 오창에 운거하여 환원 큰 골짜기를 막아 그 험한 요새지를 누르고 공로는 남양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단절에 머물러 무간에 들어가 산보를 떨치게 하되 모두 도랑을 깊이 파고 토성을 높이 쌓아 한번 크나큰 형세를 보이고 보면 가히 나를 기약하여 도적을 깨치고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을 일인데 여러 공들이 끝끝내 의심하고 나아가지 않아 마침내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으니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소. 아무도 감히 한마디 대꾸를 못한다. 이날 자리가 파한 뒤에 조조는 가만히 생각하였다. 모든 제후들이 각기 딴 마음을 품어 아무래도 일을 이루지 못할 것만 같다. 조조는 그 이튿날 본부 인마를 거느리고 양주로 떠나버렸다. 조조가 떠나는 것을 보자 공손차는 현덕을 대하여 말하였다. 원소는 무능한 사람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반드시 변이 있고 말 것이니 우리도 돌아가 버립시다. 함께 군사를 수습하고 북행하여 현덕은 예전대로 평원현령으로 있게 한 다음 공손찬 자기는 북평으로 돌아가서 군사를 기르기로 한다.
이리하여 마침내는 맹주되는 원소도 군사를 거두어 간동으로 가버리고마니 이로써 17로 제후들이 하늘에 지은 맹세도 모두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한편 형주자사 유표는 원소가 보내온 서찰을 보자 곧 군마를 점검하여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송견이 지나기를 기다리기로 한다. 유표의 자는 정승이요 산양 고평 사람이니 역시 한실 종친이다. 소년 시절부터 남과 사귀기를 좋아하여 당대의 명사 연암 진상, 동군 범방, 노국 공욱, 발해 범강, 산양 담부, 동군 장검, 남양 잠경 등 7사람과 벗하여 지내니 세상에서 그들을 강하 8준이라 일컬었다. 수하의 연평사람 괴량 계월 형제와 양양사람 채모를 두어 형주를 다스리더니 이날 원소의 글을 보고 계월과 채모에게 군사 1만을 주어 먼저 나가서 송견에 가는 길을 끊게 하고 자기는 뒤를 쫓아 접응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 이런 줄도 모르고 송견은 군사를 재촉하여 형주 지방에 들어섰다. 한참 가는데 문득 계월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길을 막는다. 송견은 앞으로 나서서 물었다. 계월 그대는 무슨 일로 내 가는 길을 막노? 계월이 말한다. 내 한나라 신하로서 어찌하여 전국사를 감추었느냐? 선뜻 내어놓으면 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곳을 지나지 못할 것이니 그리하라라. 손견은 크게 노하여 환계를 시켜 나가서 싸우게 한다. 형주 군중으로서 채모가 칼을 춤추며 나와 맞는다. 어우러져 싸우기 두어합에 환계는 한 소리 크게 외치며 철편을 휘둘러 채모를 때렸다. 바로 호신경을 맞추어 쩡 하고 울린다. 채모가 겁이 나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송견은 군사를 힘몰아 그 뒤를 급히 쫓았다. 바야흐로 계구산을 지나려 할 때 산 뒤에서 북소리 재금소리가 일제히 일어나며 한때 군마가 내다르니 앞선 대장은 곧 형주자사 유표다. 송견은 마리에서 예를 베풀고 묻는다. 경승이 어찌하여 원소의 글을 믿고 내 길을 막소? 유표가 소리를 가다듬고 꾸짖는다. 내가 전국사를 감추니 장차 찬역하려느냐? 내가 만약에 참으로 그 물건을 가졌다면 칼과 화살 아래 죽고 말리다. 송견은 다시 맹세를 지었으나 유표는 믿지 않는다. 내 가연 그렇다 하면 따르는 군사들의 짐들을 모조리 내놓아라. 내 눈으로 없는 것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을 듣자 송견은 크게 노하였다. 내가 대체 무슨 힘을 믿고 나를 우습게 보느냐? 말을 마치며 송견이 채를 들어 한 번 가리키니 군사가 고함치며 일시에 내닫는다. 유표는 이것을 보자 곧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송견이 닿는 말에 채찍질하여 그 뒤를 급히 쫓는데 문득 북소리 한 번 크게 울리며 양편산 뒤에서 아우성치며 복병이 일시에 내닫고 뒤로서는 곧 채모와 계월이 군사를 힘몰고 와서 앞뒤로 싸고 친다. 송견이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창 위태로울 때 다행히 정보, 환계, 환당 세 장수가 죽기로써 구하여 목숨은 보존하였으나 군사를 태반이나 잃고 혈로를 뚫어 강동으로 돌아갔다. 이 일로 말미암아 송견과 유표는 서로 원수를 맺게 되었다. 한편 원소는 낙양에서 한해로 돌아와 군사를 둔치고 있었다. 그는 매양 양초가 넉넉지 못하여 근심이다. 기주자사 한복이 원래 원시 문화의 오랜 관리인 연고로 하여 매양 양식을 보내주어 그곳으로 군용으로 보태더니 하루는 무사 봉기가 그를 향해 말한다. 대장부가 천하를 내달리는데 어찌 남에게 턱을 치받치고 앉아 양식 보내주기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기주는 양식이 풍부한 땅이니 아주 그곳을 수중에 넣으실 생각을 하시지요. 원소가 말한다. 생각은 전부터 있어도 좋은 계책이 없어 그러. 봉기가 앞으로 한 무릎 나와 앉으며 은근히 개교를 드린다. 몰래 공손찬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함께 기주를 치고 그 땅을 반분하자고 하여 보십시오. 그래 공손찬이 군사를 일으킨다면 한복은 본래 꾀가 없는 물이라 반드시 상군께 구원을 청할 것이니 그 기틀을 잡아서 기주를 수중에 넣으시면 여반장일 것입니다. 좋은 계책이요. 원소는 크게 기뻐 즉시 그를 닦아 공손찬에게로 가만히 보냈다. 공손찬은 그것이 원소의 간사한 계교임을 모르고 기주를 쳐서 그 땅을 반분하자는 말에 그만 귀가 솔깃하여 즉시 군사를 일으켰다.
이 소식을 전하여 듣자 한복은 놀라 황망히 순심, 신평 두 모사를 불러 상의하였다. 순심이 말한다. 공손찬이 연대의 무리를 거느리고 장고하여 내려오니 그 예봉을 무슨 수로 맞겠습니까? 이제 원본초로 말씀하면 지용이 보통 사람을 넘고 수하의 명장이 극히 많으니 장군께서는 그를 청하여다가 고을 일을 함께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원본초의 힘만 빈다면 어찌 공손찬이 두려우리까? 따는 그 말이 유리하군. 한복은 그 의견을 쫓아 곧 별과 간순을 보내서 원소를 청해오려 하였다. 이를 보고 장사 경무가 나서서 간한다. 원소는 외롭고 궁한 군사라 마치 갓난애가 품에 안겨 있듯이 우리 틈만 엿보고 있는 터에 불러다 고을 일을 맡기시겠다니 이는 곧 양떼 속으로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오니까. 그러나 한복은 듣지 않는다. 나는 본래 원시 문화의 옛 관리요. 재능이 또한 본초만 못하오. 옛말에도 현사를 택하여 양도한다 하였으니 제구는 구태여 막으려 마오. 끝끝내 듣지 않는 것을 보고 경무는 밖으로 나와 기주도 이제는 그만이로구나.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하였다. 기주에서 사람이 와서 청하자 원소는 개교가 들어맞은 것을 은근히 기뻐하며 곧 수하의 문관 무장과 함께 군사를 영솔하고 기주로 나아갔다. 그가 위의를 갖추어 바야흐로 성내에 들려 할 때다. 길 양옆에 늘어선 사람 틈을 헤치고 좌편 우편에 거의 동시에 그를 바라고 달려든 두 명의 자격이 있었다. 좌편은 장사 경무요, 우편은 별과 간순이다. 이놈, 목이 터져라 외치며 간순의 칼이 먼저 들어갔으나 원소가 탄 말잔등을 약간 상했을 뿐이고 악소리치며 경무가 있는 힘을 다해 원소의 허리를 겨누고 칼을 휘둘렀으나 관순의 칼을 맞고 놀란 말이 이때 앞굽을 높이 들고 껑충 뛰어 그는 허공을 치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웬 놈들이냐? 원소가 호통치며 오른손을 번개같이 왼편 허리에 찬 칼자루에 갖다 대었을 때 두 자객은 이미 원소 수하의 명장 알량과 문추 손에 각기 죽은 뒤이다. 원소는 마중 나온 한복을 따라 주하에 들어가자 미처 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곧 영을 내려 한복으로 분이 장군을 삼고 전풍, 전수, 허유, 봉기 등 자기 수하의 모사들로 고을 일을 맡아보게 하여 한복의 권력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다. 한복은 세상스럽게 경무가 간하던 말을 생각해 보았으나 이제는 후회 막급이다. 장차는 내 목숨까지 위태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한복은 그날 밤으로 처자를 버려둔 채 한 필의 말을 타고 가만히 성을 나서 진류태수 장막에게로 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이때 공손찬은 바야흐로 군사를 일으켜 나오려 하다가 원소가 이미 기주를 점거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곧 아우 공손호를 보내 먼저 약속했던 대로 땅을 나누자고 청하였다. 원소는 공손호를 보고 대답한다. 백식께서 몸소 오셨으면 좋겠네. 달리 상의할 일도 또 있고 하니. 공손홀이 하직하고 돌아가자 원소는 즉시 수하의 입말을 내어 가만히 지름길로 가서 중도에 매복하고 있다가 동탁의 군사라 사칭하고 공손홀 일행을 쏘아 죽이게 하였다.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도망쳐온 종자의 입에서 이 말을 듣자 공손찬의 노여움은 컸다. 원소가 나를 꼬여 군사를 일으키게 하고 이번에는 또 동탁의 군사라 사칭하고 내 아우를 죽였으니 이 원수를 어찌 안 갚으랴. 마침내 본부 병마를 모조리 일으켜 기주를 바라고 내려오니 원소도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 나와 양군은 반하에서 서로 만났다. 원소가 반하교 동편에 진을 치자 공손찬은 물 하나를 격하여 박하교 서편에 하체한 다음 말을 몰아 다리 위로 나오며 큰 소리로 외친다. 의리를 배반하는 무리야. 내 감히 나를 판단 말이냐. 원소가 말을 채쳐 다리 이쪽 편에 나서서 대꾸한다. 한복이 재주가 없어 내게 기주를 사양한 것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공손찬은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전일에 우리가 너를 그래도 충의가 있는 자라 하여 맹주로 추대하였더니 이제 내 하는 일을 보매 참으로 마음은 승냥이요 행실은 개 같은 놈이로구나. 무슨 면목으로 이 세상에 서려고 하느냐. 원소가 크게 노하여 좌우를 돌아보고 외친다. 누가 나가서 사로잡을꼬.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문추가 창을 꼬나 잡고 말을 몰아 나는 듯 다리를 건너간다. 공손찬은 다리가에서 그를 맞아 몸소 창을 둘러 싸웠다.
그러나 그는 문추의 적수가 아니다. 어우러져 싸우기 10여합이 못되어 패하여 달아나니 문추가 그대로 급히 뒤를 쫓는다. 공손차는 진중으로 달려 들어갔다. 문추가 호통치며 중군까지 들어와 왔다 갔다 하며 충돌한다. 공손찬 수하의 사원 건장이 칼을 춤추며 일제히 내달아 그를 에워싸고 친다. 그러나 문추는 조금도 겁내지 않고 그들을 맞아 싸워 10여합에 이르자 한 소리 크게 외치며 한 창에 한 장수를 찔러 말 아래 거꾸로 뜨린다. 남은 장수 3명이 그대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문추는 공손찬이 말을 달려 진 뒤로 나가는 것을 보자 다시 그의 뒤를 쫓는다. 형세가 심히 급하여 아무도 그의 앞을 막는 자가 없다. 공손찬은 그대로 산골짜기를 바라고 도망하였다. 문추가 어디까지나 그 뒤를 쫓으며 소리를 가다듬어 외친다. 내 빨리 말에서 내려 항복해라. 공손찬은 더욱 급하게 언덕 위로 말을 치달렸다. 궁전이 다 떨어지고 투구가 벗겨져 땅에 굴렀다. 흐트러진 머리로 말을 채찍질하여 겨우겨우 언덕 위까지 올라갔는가 했을 때 말이 앞굽을 꾸르며 모로 나가 떨어졌다. 공손찬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떼굴떼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문추가 옳다, 좋다, 창을 꼬나잡고 급히 말을 몰아 달려든다. 공손찬의 목숨이 실로 바람 앞에 등불일 때 옆에서 난데없는 소년 장군이 창을 꼬나잡아 나는 듯 말을 달려 나오며 바로 문추를 취하였다. 이 틈을 타서 공손찬이 허겁지겁 언덕 위로 기어 올라가 놀란 가슴을 진정하여 그 소년을 살펴보니 신장은 팔척이 실하고 눈은 부리부리 크며 눈썹은 짙고 얼굴이 너부죽하니 위풍당당하다. 하북명장으로 알량과 짝을 삼는 문추와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를 5, 60합이나 하되 그 무예 수단이 조금도 못하지 않아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다.